우리가 첫 시간에는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 본 거고, 그럼 설정할 때는 다 우리가 설정하려는 이 목표액을 딱 맞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 예상 금액을 만든 후에 많으면 뱉어내고 작으면 보충하는 방식을 써요. 근데 이런 시험을 볼 때는 이런 시험에서 보충법이다 아니면 총회법이다 환의법이다 이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저와 같이 수업하는 거는 우리는 보충법이라는 것만 쓸 거니까 우리 보충법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회계는 그냥 단순하게 부족한 거를 채워 넣는 방식이 우리가 더하기 빼기로 제일 편하죠. 그래서 웬만한 건 다 보충법이라는 걸 써요. 근데 그래도 시험에서 그 글자가 나왔을 때 이제 구분할 수 있게 그 차이를 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회계 기준에서는 보충법이라는 걸 쓰는데, 이 보충법이라는 게 우리 회사가 이렇게 100이라는 걸 설정을 할 거예요. 100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잔액이 60이 남아 있다라고 볼게요. 잔액이. 그럼 60의 잔액이 남아 있으면 이걸 10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40만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플러스 40 하는 이런 방식이 우리 보충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총회법이다 환의법이라고 말하는 건 법인세법에서 쓰는 용어인데, 얘는 총회법 혹은 환의법이라는 이 방법은 40만 채워놓으면 100이 될걸 이렇게 하지 않고, 먼저 첫 번째로 60 있던 거를 빼내버려요. 60이 잔액이 있는데 이 60을 빼내버리고 다시 두 번째 얘를 채워넣는데 100을 채워넣는 거예요. 100을. 결론적으로는 100이 되는 건 똑같아. 100이 되는 건 똑같은데 보충법은 부족한 만큼만 채워넣는 방식인 거고, 우리 총회법이라는 거는 남아있는 잔액을 다 빼내고 나머지를 이제 다시 원하는 만큼 전체를 집어넣는 방식이에요. 어느 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법인세법은 이게 편해요. 이 나중에 구조상이 미래 공부하시면 이게 편하고, 회계 기준은 이게 편해요. 그래서 이거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그래서 보충법이다. 얘를 시험 문제에서 한 번씩 언급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거 하고 헷갈려라고 그런 식으로 쓴 거니까 얘는 우리 회계 기준에 쓰는 거 아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우리 교재 52페이지 위에 보시면 52페이지 위에 자,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기말에 있는데, 지금 두 번째 점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2번에 하나는 잔액비례법이고 하나는 아래 2번에 연령분석법이라고 적혀 있죠. 자, 지금 저와 같이 한 게 이 잔액에 비례해서 몇 %다라고 하는 이 방식을 잔액비례법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럼 연령분석법이라는 건 어떤 방식을 말하냐면, 자, 지금 채권 잔액이 1억이 있어요. 근데 이 1억이 전부 다 같은 시점에 발생한 건 아니겠죠. 어떤 일부는 오래된 것도 있고 일부는 최근에 발생한 것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외상값 못 받은 지가 오래된 거는 못 받을 확률이 크고 최근에 발생한 거는 받을 확률이 높겠죠. 그렇게 해서 기간별로 대손 추정률을 달리 두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부터 1개월까지는 얼마 안 된 거죠.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 있어요. 그럼 이 2천만 원은 못 받을 확률이 예를 들어서 1%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1개월 넘어서 초과해서 6개월 된 걸 사이에 걸 봤더니 5천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못 받을 확률이 예를 들어 2%라고 하고, 또
6개월 넘어서 1년 사이 동안 아직 뭐 회수를 못한 채권이 있으면 뭐 얘가 2천만 원이 있으면 얘는 뭐 3%다. 그리고 1년 초과한 게 나머지 1,000만 원이 있으면 얘는 4%를 못 받을 거다. 이렇게 이 기간별로의 이 자료는 시험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줘요. 주면 우리는 가로로 그냥 곱하기만 하면 돼요. 얘는 20만 원, 얘는 얼마죠? 100만 원인가요? 100만 원, 얘는 60만 원, 얘는 40만 원. 그러면 얘네들 전부 다 합이 22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 220만 원을 설정액으로 써서 잔액 빼고 보충하거나 활입하는 방식인 거예요. 이게 연령분석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스마트 A 프로그램 우리가 썼던 거하고 K랩 프로그램하고 이 두 개가 맞는 사람은 같다라고 했죠. 그런데 K랩이 뒤에 만들었다 보니까 위에 있는 잔액비례법에 대해서 사용하는 기능을 넣어줬어요. 자동으로 컴퓨터가 계산해주는. 그래서 K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소소한 몇 가지를 편리함을 줬는데 시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서는 똑같은데 시험 목적으로는 K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스마트 A에서는 이걸 일일이 계산하고 장부를 조회해서 봐야 돼요. 장부 봐서 얘가 몇 %고 어떻고 해야 되니까 이것보다 그냥 문제에 적혀 있으면 계산기로 그냥 가로로 쭉 써버리면 되니까 이게 더 편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숫자로 주면 편한데 우리 시험에서는 장부로 저와 같이 이 잔액을 보고 곱하고 이 잔액도 확인할 거예요. 그럼 컴퓨터로 확인하니까 더 귀찮다 보니까 뭐 이게 더 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들어 많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우리가 기말에 설정하는 거고 지금 우리 교재 정리 기말 설정하는 것만 정리하고 이제 대손 당하는 거 볼 거예요. 자, 그럼 기말에 보고 기간 말 대손 예상액을 대손 상각비로 계상이라고 적혀 있죠. 이거는 매번 설정하는 게 아니라 앞에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기말에 12월 31일 날 한 번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엔 보고 기간 말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채권자에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건데 충당금 설정법은 대손 충당금 추가액 설정은 대손 예상액에 기설정 대손 충당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용어를 좀 다르게 쓴 거고. 자, 그럼 그 아래에 예상액이 기설정 대손 충당금보다 크면 동그라미 1번이 보충액이 뜬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충액. 그럼 보충액이 뜨게 되면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우리 채권 매출 채권이니까 위는 매출 채권 거 대손 상각비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대손 예상액보다 기설정된 대손 충당금. 이 대손 충당금 잔액이 더 크다면 지금 2번 이야기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이. 얘는 우린 차변의 대손 충당금이고 대변의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대손 충당금 환입이 매출 채권권은 성격이 판매비와 관리비의 차감 계정이다라고 한 걸 파란색으로. 여기에서는 참고나 중요를 계속 주의라고 적혀 있는데 주의하라는 건 아니고 왜 주의라고 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라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딱 100만 원이든 이렇게 설정한 대손 충당금을 이제 기중에 대손 당했을 때 사용하는 걸 볼게요. 우리 장부에 대손 충당금이 자, 대변에 100만 원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장부에. 자, 그럼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 100만 원 있는데 이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3월 1일 날 저희가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이라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외상 매출금 70만 원을 우리 회사가 대손 당한 거예요. 그럼 못 받게 된 외상 매출금을 지워야 되겠죠. 그럼 대변에 외상 매출금 70만 원이다. 이렇게 얘를 지웠어요. 그럼 대손 당했을 때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이 이 대손 충당금의 잔액이 얼마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아무 말 없어도 대손 당했대. 그러면 얘 짝지의 대손 충당금이 장부에 얼마 있는지 잔액을 꼭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봤더니 100만 원 있어요. 그럼 지금 70만 원 대손 당했으니까 얘 전부 다 끌어쓰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대손 충당금 70만 원이다 라고 해서 외상 매출금의 짝지를 끌었었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이 대손 충당금은 자기 자리가 대변인데 얘를 차변에 끌었었으니까 70만 원만큼 줄어들겠죠. 그래서 얘 잔액이 첫 번째 걸 하면 3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될 거예요. 얘 잔액이 이제 줄어드는 원리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또 우리가 사업하는데 5월 1일 날 B라는 회사가의 외상 매출금을 또 못 받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못 받게 되었으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대손 충당금인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30만 원밖에 없네. 50만 원 대손 당했는데 부족해도 일단 있는 거 다 끌어 쓰는 거예요. 있는 거. 그럼 차변에 대손 충당금 잔액 30만 원을 먼저 끌어 쓰는 거예요. 예, 30만 원이다 라고 먼저 끌어 쓰고 그럼 이제 모질한 20만 원은 이제는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예상 잘못했거나 올해 경기가 안 좋았겠지. 그럼 원래대로 비용 처리할 건데 매출 채권이면 대손 상각비, 기타 채권이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 그럼 얘는 매출 채권이니까 대손 상각비다라고 처리하게 될 거예요. 대손 상각비. 일단 대손 충당금 끌어쓰고 모질한 거는 대손 상각비라고 처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젠 얘가 두 번째 사건 때문에 잔액이 0원이 되죠. 그럼 이제 세 번째 또 대손이 발생했어요. 8월 1일 날 외상 매출금 30만 원이 못 받게 되었다고 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시험 때는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 개만 나오니까 전체 문제에서 하나 나오니까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는지는 몰라요. 무조건 그냥 대손 당하면 일단 잔액이 얼마 있는지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잔액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죠. 얘는 대손 상각비라고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출 채권이니까 대손 상각비. 금액은 3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원리만 하면 별거 아니죠. 대손 충당금 있으면 먼저 끌어쓰고 없으면 대손 상각비고 뭐 이게 내용 전부 제일 중요한 골자예요. 그것만 원리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대손 충당금이 대손 충당금이 성격이 부채라 그랬나요? 이 성격 아니죠. 자산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얘를 보여줄 때에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죠. 자, 지금은 장부니까 제가 대변에 썼는데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보면 재무상태표에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봤을 때 외상 매출금이 1억이 있다. 그런데 외상 매출금에 대손 충당금이 100만 원 있다. 그래서 9,900만 원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식으로 적혀 있는 걸 우리가 봤었죠. 여기가 가운데 중심이라고 보면. 근데 이걸
우리가 회계 처리도 안 하고 그냥 외부 이용자한테 장부에 보여줄 때에 얘를 그냥 외상 매출금 9,900만 원이다라고 하면, 자, 얘는 지금 순액으로 줄여버린 거죠. 그럼 이렇게 보여줘도 되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회계 그 초만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총액주의를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임의적으로 상기하지 않는데 그때 제가 얘가 중요한 거예요라고 말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산과 부채를 임의적으로 상기하지 않는다. 수익과 비용을 임의적으로 상기하지 않는다. 근데 얘는 지금 자산하고 부채예요. 자산이고 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표현해도. 자, 그래서 제가 자산과 부채를 상기하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었죠. 자, 이게 이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 대손충당금이 모르는데 말해봐야 몰라서 전에 말 안 한 거고. 자, 근데 이제는 아니까 그럼 이야기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42페이지) 잠깐만 가서 42페이지 자, 42페이지에 자산과 부채의 총액 표시, 이때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이 첫 번째 질문이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기하여 표시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죠. 그 다음은 우리 뭐 법적 구속력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등 자산이나 부채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상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죠? 지금 얘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출채권 등. 얘가 매출채권이잖아. 지금 외상 매출금. 얘는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 이게 이런 시험에 지문으로 자주 나오는 거니까 제가 다시 강조하면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임의적으로 상기하면 안 되는데 얘는 그거 아니잖아요. 자산과 자산이니까 그냥 얼마인데 얼마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그냥 얼마예요. 그냥 줄여가지고 말해도 상관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52페이지로 와서 지금 계속 돈 못 받는 이야기만 하니까 우울하죠.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자, 우리가 돈 못 받는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죽은 거야. 그래서 돈 못 받는다고 슬퍼서 했는데 얘가 부활해가지고 돈을 주는 거예요. 이제 그는 기쁜 상황으로 바꿔서 대손 처리했는데 그 대손금을 회수하는 걸로 볼게요. 회수하는 거. 우리 52페이지에 아래 이제 대손금 회수.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것 대손금 회수인데, X1년도 5월 1일 날 대손이 발생을 했어요. 됐어요? 자, 이때 대손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다. A라는 회사 거. 자, 얘 지우면서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해 봤더니 대손 충당금의 잔액이 60만 원만 있었다라고 볼게요. 얘는 60만 원이다. 그럼 외상 매출금의 짝지를 쓰고 나머지는 매출 채권이니까 대손 상각비 4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해뒀을 거예요. 자, 이렇게 처리해뒀던 이 대손금을 자, 이제 두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는 X1년도 10월 1일 날 회수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건
X1년도에 발생한 걸 지금 X1년도에 회수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단기 대손 발생액을 단기에 회수하는 경우예요. 단기 발생액을 단기에 회수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대손 처리했던 외상매출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이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회계상의 사건은 뭘까요? 제일 중요한 우리의 회계상의 사건은 제일 중요한 건 돈 받았다는 거예요. 돈 안 받았으면 슬픔만 하고 있지 회계 처리할 일이 없거든. 그럼 나는 돈 받았으면 차변에 쓴다는 거 알겠죠? 그럼 차변에 나는 현금으로 100만 원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제 대변에 그럼 뭐라고 쓸 거냐라는 건데,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 5월 1일 날 대손 발생했어요. 지금은 10월 1일이에요. 이 대손이 발생했다는 사건을 외부 용자가 알고 있나요? 난 재무제표를 작성한 적이 없죠. 그럼 외부 용자가 알 일이 없잖아. 그럼 굳이 이랬던 사건을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올해 안에 외상매출금 100만 원 받았잖아. 그럼 굳이 대손 당했다 받았어요? 알려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대손 발생했던 이 기록을 그대로 없었던 일로 지우면 돼요. 그럼 우리는 지우려고 그러면 반대에 그대로 써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대로 대면에 썼던 모습 그대로 대손 충당금 60만 원, 대손 상각비 40만 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전부 다 대손 충당금이었다면 전부 다 대손 충당금, 전부 다 대손 상각비였으면 전부 다 대손 상각비, 그냥 있는 그대로, 한마디로 얘는 취소 처리한 거죠. 취소 처리. 자, 올해 발생한 걸 올해 회수하게 되면 그냥 대손 당했던 기록을 지우는 거예요. 그러려면 원래 어떻게 회계 처리됐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두 번째는 X2년도 10월 1일 날 회수했다 볼게요. X2년도 10월 1일 날. 자, 그럼 이번에는 위에랑 큰 차이가 전기나 전기 이전 대손 발생액을 지금 회수한 경우에요. 올해가 아니라 올해 이전 거. 자, 그럼 뭐 언제 발생한 거든 10월 1일 날 대손금 회수를 하면, 뭐 언제 발생한 게 뭐가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돈 받은 거예요. 그죠? 제일 중요한 돈 받은 게 제일 중요하지. 뭐 과거에 대손 처리한 거, 그것도 돈 주면 왜 주니? 그랬더니 나 전에 너 돈 안 갚았던 거.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대변에 쓸 건데, 자, 지금 위에 X1년도에 대손 상각비라고 처리했던 이 비용은 전년도 12월 31일 날 손익계산서를 마감하면서 끝났죠. 그걸 또 취소할 수가 있을까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기준에 외부 용자는 전년도 12월 31일 날 만들어둔 손익계산서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뒤늦게 와서 저번에 빠뜨린 거 있어요, 수정할게요. 그러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건 망가진 재무제표라 그래요. 이건 수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손 충당금은, 대손 충당금이나 이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매년 모으고 있고 기말되면 많으면 다시 환입도 하고 하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럼 비용은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전기나 아니면 전기 이전에 발생한 거는 우리는 비용 취소 못하니까 전부 다 대손 충당금에 모아둘 거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럼 전액을 다 대손 충당금에 모아두는데, 시험 문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전기 대손 처리하였던 외상매출금을 금일 현금으로 전액 회수하다. 그러면 정말 신기한 게,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말에도 외상매출금이란 말이 잘 귀에 들어오죠. 시험 때도 그 글자가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회계상 거래는 돈 받은 거라고. 아니면 여기다 외상매출금 너무 많이 쓰더라고. 돈 받은 건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뭘 중심으로 생각하냐면 전기에 발생한 거네, 대손충당금 써야지, 이걸 외워요. 그럼 대변에 대손충당금이라 쓴단 말이야. 그리고 문제 외상매출금 있으니까 여기 외상매출금 쓰면 안 돼요. 그럼 외상매출금은 왜 알려주냐? 얘를 그 외상매출금의 짝지로 쓰라고 꼭 알려주는 거예요. 받으러 옵니다, 외상매출금이다. 그걸 꼭 알려줄 수밖에 없는 게 대손충당금은 누구 짝지가 있어야 되거든. 옛날에 대손당했던 게 외상매출금 거니까 여기에 모아뒀다가 뭐 대손 발생했을 때 부족하면 같이 상계가 될 거고, 남으면 기말에 넘치는 거 할인하면 될 거잖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짝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짝지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니되면 문제에서 말하는 계정 과목을 쓰고 싶어서 근질근질해요. 그럼 걔부터 쓰지 말고 일단 맨 마지막에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어디로 이체받다 적혀 있단 말이야. 그럼 일단 그 받은 거는 불변이니까 그거부터 적어놓고 분개를 해야 안 빠뜨려요, 그거에 대해서. 자, 이게 우리 대손금 회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지금 이야기한 게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는 결산 때 할 거고, 이제 대손 발생은 이나 회수는 이제 평소에 일반 전표 우리 할 때 처리할 거예요. 자, 이 분계는 나중에 이제 좀 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할 거예요. 책도 바꾸고 나서 부가가치세법에 가서 여기에 부가가치세까지 있는 거야. 이제 나중 가면. 그러면 이 돈 못 받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부가가치세 받았지 가지고 와 하면 화나잖아. 그래서 나 이거 못 받았어요 하면서 신고할 거예요. 이거 안 내게 해주세요 하는 것까지 할 건데, 그럼 그 신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신고하면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전표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잘 해야 여기다 부가가치세까지 쓰겠죠. 왜냐하면 대손 발생해서 썼어요. 그러면 또 다시 도로 받으니까 또 세금 내야 돼요. 처음에 낼게요 했다가 못 받아서 안 내게 해주세요 해서 지웠다가 장부에 다시 돈 받았으니까 다시 세금 낼게요 라고 쓰는 이제 그 단계가 시험에서 트리처럼 나올 거니까, 그럼 그 전에 우리가 이걸 좀 잘 숙지를 하고 계셔야 여기에 살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 대손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 마무리하고 이제 오른쪽으로 갑시다. 자, 이제 오른쪽에 미수금하고 미수수익이 적혀 있죠. 우리 교재 53페이지에 죄송해요. 아래 단기 대여금하고 있는데 그건 말도 안 하고 바로 미수금 같네. 자, 52페이지에 단기 대여금은 얘는 특별하게 말하면서 알겠죠. 대여, 빌려주다. 단기, 보고기간 종료일, 결산일로부터 아니면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 얘는 또 갑자기 결산일로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책 쓴 사람도 지 맘대로잖아요. 저번에 앞쪽에 보면 보고기간 종료일 적었다가 결산이 있었다가 자기 기분 좋은 대로 말하는데 다 같은 날이니까 그날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하면 우리는 단기 대여금, 1년 이후에 도래하면 장기 대여금이다. 자, 그럼 이제 주임종 단기 채권을 볼게요. 자, 주임종 단기 채권은 우리가 회사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을 칭하는 명칭이 주주, 임원, 그리고 종업원 이렇게 세 분류밖에 없어요. 우리 주주는 우리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임원은 경영진들이 있죠. 이사 이상. 그리고 종업원은 우리 상무, 부장 다 종업원이에요. 저도 종업원이고. 이렇게 칭하게 되는데 얘가 주임종. 그럼 이 사람들이 단기 채권 돈 짧게 빌려갔대요. 얘는 가불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가불한 거 있죠. 우리 회계에서는 우리 가불해가는 걸 그냥 우리 직원이 돈을 월급이나 연봉제 거잖아요. 그래서 1년 넘어갈 일은 없겠죠. 그래서 단기 채권으로 돈 빌려갔다가 월급 지급하면서 그거 빼고 주면 그때 갚은 걸로 회계 처리할 거예요. 그렇게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걸 회계에서는 주임종 단기 채권이라고 쓰는데
자, 우리 세무사의 시험이나 세법에서는 이걸 조금 얘네들을 한 방에 모아서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라는 개정 과목을 쓸 거예요. 같은 개정 과목이에요. 글자 봤을 때도 같다라는 느낌 냄새 드시죠? 뭐 주주, 임원, 종업원이나 임직원 등이나 같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쓸 거라는 이야기예요. 가불금 지급할 때 먼저 자, 우리 회사 직원이 갑자기 어디 뭐 경조사가 나서 5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현금 50만 원은 당연히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회사 돈 있으면 좋아요.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돈 50만 원을 이제 지급을 해요. 그럼 이때 돈 주고 써주는 게 차변에 자, 임직원 등 단기 채권으로 쓸게요. $50만 원이다라고 쓰는데 이것도 어느 직원이 갑을 해갔다고 써둬야지. 어느 직원이 갑을 해간지 모르면 어떡해. 그죠? 그래서 어느 직원이 갑을 해갔다고 꼭 써줄 거예요. 그랬다가 급여 지급할 때에 자, 우리는 월급 줄 거면 월급 주는 거는 대변에서 우리 회사에서 이체해서 줄 거니까 대변에 돈 빠져나갈 거고 차변의 그 이유가 월급이죠. 사무직 직원의 월급은 개정 과목 쉬워요. 급여예요. 물을 수 없겠죠. 자, 그럼 급여 주는데 이 직원의 급여가 300만 원이었다 볼게요. 그러면 급여는 300만 원인데 이 사람한테는 250만 원만 주는 거예요. 250만 원. 그럼 이제 이 사람은 가불금 갚은 거잖아. 그래서 이제 얘를 지우는 거예요. 지우려면 대변에 임직원 등 단기 채권 50만 원이다. 똑같은 거래처. 이런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가불에 갔을 때에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53페이지에 위에 보시면 미수금 선수 수익 적혀 있는데 자, 미수금은 우리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데 외상하거나 엄했을 때, 엄 받았을 때 그때 우리 미수금이란 개정 과목을 쓰죠. 자, 그리고 미수수익은 옆에다 이렇게 적어두세요. 미수수익 옆에다가 결산용 이라고 써두세요. 결산 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결산하면서 저와 같이 공부할 거고 자, 다음 이제 선급금, 선급 비용이 있는데 자, 선급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선급금, 선수금 이런 표현 쓰죠. 우리 선수금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나? 그죠? 일상생활에서도 쓰는 용어라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지만 않으면 돼요. 자, 선급금하고 선수금 두 개를 동시에 설명해 드릴 건데 자, 이 둘은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 우리 본 계약 이전에 대가를 주고받을 때 이제 우리의 본 계약이 본 거래 계약이래. 본 거래 이전이에요. 죄송해요. 본 거래 이전에 대가를 주고받는 거 있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계약금 주면서 선급금 줬다, 선수금 받았다 이런 표현 안 쓰나요? 비슷한 표현으로 쓰는 것 같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거 쓰는 걸 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생각을 하세요.
계약금을 줘요. 받아요. 그러면 선급금, 선수금이 오늘은 안 헷갈려요.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헷갈려요. 얘가 그래서 자, 얘가 한자어로 둘 다 먼저 선자니까 얘는 줄급자예요. 얘는 받을 숫자고. 그래서 계약금을 주면 선급금이고 계약금을 받으면 받을 숫자니까 선수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계약금 준 걸 먼저 볼게요. 자, 해가지고 보면 우리가 원재료 100만 원 구입하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현금 지급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원재료 100만 원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이거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지금 10만 원을 현금 지급한 것만 정부에 주면 돼요. 그럼 우리는 10만 원을 현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10만 원. 자, 그리고 차변했을 때에 얘는 지금 미리 돈 준 거죠. 그래서 출급자인 선급금이다 10만 원 이렇게 쓰는데 제가 원재를 못 주겠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 이 돈은 내 돈이에요. 내 돈인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거래처를 꼭 써야 돼요. 오늘은 잘 알다가 첫 번째 여러분 단계가 선급금이 선수금이 헷갈리고 그 단계를 뛰어나서 잘 맞추면 거래처를 안 쓰더라고. 얘가 실수가 엄청 많은 계정감을 의외로 생각도 못하게 실수가 많은 게 얘기 때문에 자, 얘 꼭 거래처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랬다가 이제 우리 원재료 100만 원치를 받았어요. 그럼 차변에 원재료 100만 원을 받고 그럼 나는 이제 돈을 줄 건데 얼마 주면 되죠? 계약금 10만 원 줬으니까 90만 원만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90만 원을 주고 그럼 나머지 10만 원은 그렇죠. 얘 지워야지 이제. 그죠? 이제 미리 준 거 아니죠. 물건 받았는데 원거래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선급금 이제 얘를 10만 원을 지워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우리가 제품 100만 원씩 매출하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수취했어요. 현금으로. 그럼 우리가 계약한 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고 그럼 10만 원을 현금 받았으니까 그럼 우리 돈 받았으면 차변에 현금 10만 원이다. 그리고 대변에 분기할 건데 얘는 지금 미리 받은 돈이죠. 그래서 선수금이에요. 그럼 이 돈 내 돈인가요? 아직은 내 돈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이거 물건 못 넘기겠으면 이 돈 돌려줘야 되거든. 아직 내가 나의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내 권리는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 돈 아니에요. 내 돈 아닌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네. 그래서 부채고 거래처를 써주는 거예요. 얘는 자, 선급금은 미리 준 돈이니까 아직 내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자산. 선수금은 내가 미리 받은 돈인데 아직 내 돈 아니에요. 그래서 부채. 성격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물건을 팔고 대변에 제품 매출 이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이 되어서 수익을 인식하고 차변에 돈 받는데 나는 이제 90만 원만 받으면 되죠. 이미 10만 원 받았으니까. 그래서 90만 원 받고 10만 원 이제 얘는 미리 받은 돈 아니에요. 이제 내 거예요. 지울 거죠. 그래서 선수금이다. 거래처. 이렇게 회계 처리할 거예요. 자, 그럼 선수금, 선급금 쓰는 거 인지할 수 있겠죠?
계약금만이 아니라 중도금도 본거래 있기 전이잖아. 정말 원재료를 인도해서 받거나 제품을 인도하면서 내가 넘겨서 팔기 전까지 대금을 주고받는 건 전부 다 선급금 선수금으로 처리할 거예요. 중간이라는 건. 자, 다음 이제 우리 선급비용이라는 계정 과목 있죠. 선급비용이라는 계정 과목 옆에도 결산용이라고 적어두세요. 결산용. 자, 결산 가면 결산 분계로 같이 보게 될 계정 과목이에요. 자, 다음 이제 가지급금은 우리 좀 쉬었다가 합시다. 가지급금. 자, 좀 쉬었다 할게요.